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대부리가 뜨내기의 삶에서 모은 돈 200원을 형님한테 주면서 그 돈으로 새끼네의 땅을 사라고 하였지만 웅부는 새끼네의 땅이 있는데 무슨 땅을 더 사느냐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다. 그러면서 웅부 형은 새끼네로 땅을 사게 되면 그들이 피땀 흘려 일구었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던 것이었다.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맹글었던 땅을 꼭 되찾고 말 테다. 그렇지만은 새 땅을 사게 되면 본디 우리 땅을 찾겠다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건 안 된다. 고 하면서 끝내 대부리의 돈을 거절하였다. 대부리는 하는 수 없이 그 돈에서 얼마를 조카 오동네 시집 보내는데 보태주고 또 얼마쯤은 새끼네 다시 집을 지을 때 목수를 샀다. 나머지 100원을 형님한테 주었으나 받지 않아 어머니에게 맡겼다. 어머니가 다시 그 돈을 웅보에게 주면서 도진논을 부쳐 먹느니 차라리 논을 사서 자작을 하자고 하였다. 웅부는 여전히 우리 논이 있는데 왜 땅을 더 사야 하느냐고 거절을 하였다. 물론 대부리는 웅부 형의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웅부 형은 조세를 못 내 궁토로 몰수당한 그 땅이 아직도 자기네 땅이라고 믿고 싶어 했던 것이다. 대부리는 짝귀와 새끼네 다리를 건너 식구들이 모를 내고 있는 새끼네 뜰로 나가다 말고 큰 길에서 뜻밖의 장만옥을 만났다. 장만옥은 그들이 20년 전 나주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한 마을에 살았는데 성씨가 같아 대부리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는 대부리가 갑오년에 새끼네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영산포에서 쇠쌀주, 소의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외대머리 기생을 데리고 살았었다. 대부리는 처음엔 13년 만에 만난 장만옥을 몰라봤다. 그가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이다. 장만옥이 이쪽에서 먼저 대부리를 알아보고 이야 이놈아, 너 불알 큰 놈 아니냐? 고 하면서 옛날 하던 버릇대로 대부리의 사타구니부터 손으로 훑으려고 하였다. 내 놈이 다시 영산포 바닥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진작에 들었는디. 그래 영산포에 왔으면 이 아저씨부터 찾아봐야 할 것이 아니더냐. 장만옥의 나이가 내일 모레면 50줄에 들어서게 되었으면서도 쇠쌀주 노릇을 하던 옛날 그대로 어벌쩡하게 덤벙댔다. 아저씨께서는 시방도 쇠쌀주를 계속 하십니까요? 대부리는 아직 장만옥을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을 하고 나서 물었다. 내 형 웅부가 내 말을 한 게로구나. 나 희가사이마 농장 마루물에 있다. 시방 부롬의 소작인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여. 장만옥은 말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듯 양 어깨를 수탉처럼 마구 흔들었다. 그래 시방 어디 가느냐? 나하고 선창에 나가서 낮술이나 한잔 하자. 장만옥은 그러면서 대부리 보라는 듯
목깃에 뗏물이 밴 흰 와이셔츠에 긴 소매를 걷어올리고 밥주걱처럼 양쪽 호주머니가 펑펑하고 무릎 아래 가랑이가 홀쭉한 탱크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들고 햇살에 비쳐 보이며 말했다. 후에 지가 동산 농장으로 한번 찾아가 뵙지요. 오늘은 성님네 모내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요. 대부리는 어쩐지 장만옥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 공손히 거절을 하였다. 네 형 웅분가 바본가는 노작거리에 불 지르고 싸래기 주워 몰 사람이여. 내가 그래도 옛날 정을 생각해서 여러 번 찾아가서 우리 히가시야마 농장에 소작을 붙이라고 일렀는데도 길로 가라니까 매로 간다더니원 기현씨 박조신의 궁토에 혀를 박았다니까. 히야시가마 농장의 땅이 수전이기는 해도 흉년이 들거나 풍년이 들거나 상관없이 일정한 소작률을 정해놓는 종조법이 아니라 나락을 벨 때 속수를 따져서 도지를 매기는 타작법이라 소인들한테는 훨씬 이문이지. 더욱이 이 아자씨가 마름으로 있은께 나락을 벨 때 살짝 눈을 감아줄 수도 있지 않겠남. 그런데도 네 형은 끝내 이 아자씨의 호의를 무시하고 말았단께. 내 깐에는 그래도 잔잡은 팔이 안으로 굽는 이치로다가 설세며 송치료 앵겨주면서 서로 매달리는 것도 뿌리치고 내 형한테 소작을 주려고 했더만은 그 바보 멍충이 같은 것이. 그러면서 장만옥은 새끼네 윗머리 웅본의 식구들과 다른 새끼네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는 쪽에 가래침을 뱉었다. 형님도 생각이 있었겠지요. 원래 입금만 따지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당장 묻기에는 꽃감이 달궜지만 우리 형님은 외놈들 비위를 맞추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겠지요. 대부리는 장만옥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서라도 그와 빨리 헤어지고 싶었다. 허이 불알 큰 놈도 제 형님과 똑같은 말하는구만.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두거라. 일본 사람 상전으로 모시기가 우리나라 양반임네들 모시기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건 말이디. 양반임네 잘 모셔봤자 돌아올 곳이 없제만은 일본 사람들 잘 모시면 그만큼 이문이 돌아온다 이거야. 우리같이 뻘건 신세 이문이라도 봐야 할 것이 아니겠어. 장만옥은 불쾌한 얼굴로 대부리와 짝귀를 흘겨보며 선창 쪽으로 가버렸다. 그날 대부리가 짝귀와 함께 형님네 모내기를 도와주고 해넘이 무렵에 집에 돌아와 보니 15쯤 되어보니는 더벅머리 사내아이가 낮부터 대부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단고에 쇠코잠방이를 입은 소녀는 체구는 작았으나 눈매가 날카롭고 날렵하게 보였다. 그래, 내가 장대불이라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대부리가 평상 가까이로 내려오며 말하자 소녀는 벌떡 일어나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쥐는 영산포 부덕촌에 사는 김유복인디 지난해 시암부터 동산농장에서 히가시야마 씨의 집사인 다나카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요. 김유복이라는 소녀는 땅에 엎드린 채 평상에 걸터 앉아 있는 대부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동산농장 사원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땅에 엎드려 있지 말고 평상에 앉아서 말하거라. 지는 오늘 동산농장을 나왔습니다요. 소녀는 여전히 땅바닥에 꿇어 엎드린 채 말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는지 말해보라니께. 지는 장 대장님의 수종을 들려고
동산농장을 나왔습니다요. 소년의 그 말에 대부리는 섬찟 놀라 평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의 발뿌리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린 낯선 더벅머리 소년을 노려보았다. 대부리 옆에 있던 짝귀도 섬찟 놀라는 얼굴로 대부리와 소년을 번갈아 보았다. 대부리와 짝귀는 난데없이 찾아와 장대장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혹여 일본 헌병의 여마리꾼이나 아닌가 싶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 소년을 내쳐서 쫓아버릴 수도 없어 대부리는 잠시 궁리를 하였다. 내 놈이 어찌하여 나를 장대장이라고 부르는 게냐? 대부리는 김유복이라는 낯선 소년을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예, 울 아버지가 장대장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요. 김유복이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영특하게 생긴 눈으로 대부리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내 아버지한테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 내 아버지가 누구더냐? 예, 주희 아버지는 가보년 난리 때 동학군에 가담을 하셨던 김석돌이라고 하옵는디 시방은 동산농장에 소작을 붙여묻고 있습니다요. 소년의 말에 대부리는 짝귀를 보았다. 소년의 아버지 김석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학군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기에 짝귀의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짝귀도 김석돌을 기억할 수 없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가보년 때 어디서 싸웠다 하더냐? 이번에는 짝귀가 물었다. 예, 쥐 아버지는 김제 김복년의 부하였다고 하더이다. 아버지 말로는 원평 싸움에서 패한 뒤에 고향을 떠나서 영산포까지 왔다고 했습니다요. 김유복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대부리와 짝귀는 다소 경계하는 눈빛이 느긋해진 듯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리와 짝귀는 소년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 너그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왜라고 하더냐? 대부리는 다시 평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왜 가보년 난리 때 동학군이었던 장대장님께서 다시 옛 동지를 모아서 예놈들과 싸울 채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요. 김유복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어투로 대답했다. 대부리와 짝귀는 김유복의 그 같은 말에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 어찌하여 그 같은 소문이 새끼네 사람도 아닌 부덕촌의 김유복이 아버지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소문부터 퍼졌으니 채비 사흘에 용천관을 다 지나가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다. 부덕촌의 김유복 아비까지도 그 같은 말을 떠벌리게 되었다면 필시 일부 헌병들도 아는 바가 아니겠는가 싶어 더욱 불안한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번에서 왔느냐? 아닙니다요. 주희 아버지는 지가 장대장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 난리가 납니다요. 대부리가 묻고 김유복 소년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 놈 자작으로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그렇습니다요. 그래, 나를 찾아와서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게냐? 저희 외숙부를 아십니까요? 내 놈 외삼촌이 누구냐? 영산포 헌병대에
통역 특무조장으로 있는 김현규가 제 외숙부입니다요. 그래서 지가 앞으로 저희 외숙부를 통해서 헌병대의 움직임을 정탐하여 장대장님께 보고에 올리겠구만요. 그러니 지를 장대장님 수종으로 부려주십시오. 그렇다면 김영규라는 작자가 너를 나에게 보낸 게로구나. 아닙니다요. 저희 외숙부는 외놈 앞제비입니다요. 김유복이 펄쩍 뛰는 목소리로 부인을 하였다. 그렇다면 내 놈이 영산포 헌병대에 무신 정황이라도 얻어왔단 말이더냐. 잠자코 대부리와 김유복이 주고받는 이야기만 듣고 있던 짝귀가 뚜벅 물었다. 있습죠. 김유복이 자신 있게 말했다. 그래 매냐. 내 놈이 알고 있는 게 뭔지 말을 해보거라. 대부리가 짝귀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저희 외숙부는 나상집 장의대가 오는 29날 금성산 죽절고랑에서 회집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요. 네라고? 김형규라는 자가 그런 말을? 대부리와 짝귀가 동시에 놀란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구진나루에서 주막을 한다는 방석호라는 왈자가 저희 외숙부한테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요. 방석호가? 그것이 사실이냐? 방석호가 설마. 대부리와 짝귀는 하늘 밝은 날에 벼락을 맞은 얼굴로 크게 놀라고 낙담하여 두 사람이 한꺼번에 탄식과도 같은 한숨을 쏟았다. 앞에서 꼬리치는 개가 후에 발뒤꿈치를 문다는 푼수로 설마 방석호가 그들을 배신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김덕배와 송기화 등이 방석호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귀뜸에 고개를 저었던 대부리도 이제는 더 이상 방석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장대장님, 오늘 29날에 죽절고랑으로 회집하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요. 그래 알았다. 내 놈의 정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29날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는 가만 가보거라. 그리 합죠. 새로운 사실을 정탐하면 다시 들릅죠. 김유복은 엎드린 채 고개를 두어 번 주걱거린 다음 천천히 일어서서 돌아섰다. 참,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김유복이가 막 사립작을 나서려는데 대부리가 물었다. 15살이구만요. 김유복은 처음으로 누런 이를 드러내 보이며 어색하게 씩 웃고 나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제 15살 된 아이가. 대부리는 소바울을 생각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김유복이라는 소년이 왔다 간 뒤 대부리와 짝귀는 기분이 착잡해졌다. 그 두 사람은 김유복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김유복은 어쩐지 그들에게 해를 끼칠 아이는 아닌 듯 싶었다. 소년의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하였다. 대부리는 처음부터 마지막 그가 사립작 밖으로 나가면서 씩 웃어 보일 때까지 잠시도 소년의 눈에서 시선을 뗀 적이 없이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리는 눈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생각에 눈은 곧 마음인 것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눈은 목자의 빛깔이 변하고 자주 움직인다는 것을 떠돌이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체득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유복의 눈은 처음 대부리를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나 대장님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짝귀가 대부리 옆으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직은 시일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요. 대부리는 나상집 대장에게 김유복이가 알려온 내용을 전하는 일보다는 그가 10수년 전 영산포 조은창의 목대잡이 노릇을 할 때부터 의형으로 받아들여온 방석호가 일본 놈의 앞잡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탓으로 정신이 혼몽해졌다. 그는 방석호를 장차 어찌해야 좋을지 걱정인 것이었다. 김덕배나 송기화, 문치걸, 김한봉 등이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방석호의 목숨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도대체 방석호가 대부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배신을 품게 되었단 말인가. 대부리는 그래도 난초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방석호와 혼인을 했다는 것을 알자 속마음이야 쓰렁쓰렁했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잘 살기를 빌지 않았던가. 다른 동지들한테 방석호 이야기를 당분간이라도 숨기기로 합시다. 대부리가 생각 끝에 짝귀에게 부탁을 하였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가? 대부리의 말에 짝귀가 버럭 화를 냈다. 대부리한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던 짝귀도 방석호의 행위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자네는 도깨비를 사귄 게요. 구분지팡이는 그림자도 굽어 보인다는 말대로 방석호 그 사람 본성은 숨길 수 없는 걸세.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그런 자는 없애야 하네. 내 말 듣고 이번에 자네가 방석호를 감싸줄 생각은 하지 말게. 짝귀의 말에 대부리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오는 29날 죽절고랑에서 회집한다는 것은 기왕에 바람이 새불었지만 20날 계산해서 2초대 대원들을 만난다는 사실만은 방석호가 알아서는 아니 되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요. 그러면서 대부리는 다짜고짜로 짝귀를 끌고 집을 나섰다. 나는 구진나루로 갈 테니까 형님은 나주로 가서 덕배한테 헌병대에서 창의대가 29날 죽절고랑에서 회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창의대장한테 전언하라고 이르시오. 그리고 우리 조내는 20날이 아닌 21날 새벽 첫 닭이 올 시간에 계산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시오. 돈단을 내려가면서 대부리가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듯 말했다. 이 사람아, 덕배는 2초대가 아닐세. 그리고 21날 만나기로 한다면 40명 전 대원한테 어찌 전언을 다 하겠는가? 짝귀는 대부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가볍게 불만을 섞어 말했다. 21날 회집한다는 것은 방석호만 알면 됩니다. 당초 계획은 변경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동안이라도 덕배가 난초네 집에 들러가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요. 그리고 아직은 덕배한테 방석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29날이 지난 다음에 그자를 처단해야 하니까요. 내 말뜻 아시겠어요? 알겠네. 그나저나 나주에서 덕배를 어찌 찾남. 벌써 어두워졌는디. 대부리와 짝귀는 함께 영산강을 건너 광탄나루에서 각기 헤어졌다. 해거름에 새끼내를 나섰는데 그들이 강을 건넜을 때는 달빛이 초여름의 눅눅한 강바람에 흔들려 강물 위에 이지러져 있었다. 짝귀와 헤어져 구진나루의 난촌의 주막으로 가고 있는 대부리의 심정도 강물 위에 이지러진 달빛처럼 여러 조각으로 깨어지고 흩어졌다.
그는 난초를 생각했다. 아마 여태껏 난초가 방석호와 혼인을 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10중 8구 그녀는 대부리의 안악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난초와 혼인을 하여 난초한테 매인 몸이 되었더라면 창의병이 대열에 끼지도 못했을 것이었다. 난초와 혼인을 했더라면 필시 함께 제물포로 올라가서 한대두 영감의 도움으로 미국전을 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구진나루 난촌의 주막에 가보았더니 방석호가 보이지 않았다. 난초의 말로는 선창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부리는 술청에서 방석호가 오기를 기다리며 거푸 탁배기 사발을 기울였다. 술 손님이 없어 한가해지자 난초가 대부리의 앞에 앉았다. 아직도 대부리를 바라보는 난초의 눈길에는 봄날 햇살 같은 화사함과 진득찰 같은 끈끈함이 버물러져 있었다. 대부리는 난초의 촉촉한 눈길을 느끼면서 문득 그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대부리를 기다리느라 혼기를 놓쳐버린 데다가 뒤늦게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대부리로부터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방석호인 것이었다. 아이고, 오라버니도 인자 겁나게 늙었구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꼬? 난초가 대부리 앞에 턱을 받치고 앉아서 그의 얼굴을 찬찬히 되작거려 보며 말했다. 내 나이가 벌써 37이여. 대부리는 그 사이 난초도 옛날에 고왔던 얼굴, 야리야리했던 몸매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인제 난초는 방석호 성님 없으면 못 살겠제? 한동안 우두커니 넋을 잃은 사람처럼 난초의 까칠한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대부리가 뚜벅 물었다. 난초는 대부리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묻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난초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또 있간디요? 난초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기력이 빠진 얼굴로 대부리를 쳐다보더니 그런디 꼭 썩은 동아줄 붙들고 있는 맹건 맹키로 늘 마음이 안 와이네요. 하고 한숨을 버무려 역시 맥이 빠진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대부리는 난초의 그 말에 무엇인가 그녀와 방석호 사이에 석연치 않은 홀맺힌 대목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왜 그려? 방석호 성님이 강짜를 하시던가? 하고 넌지시 물어보았으나 난초는 말없이 씁쓸하게 웃어 보였을 뿐이었다. 난초는 대부리에게 그동안 방석호한테 부대끼며 속상한 일들을 속 시원히 하소연하려다가 그래봤자 제 발등에 오줌 누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방석호는 난초와 혼인을 한 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지간히 그녀를 귀해하였다. 아니, 대부리가 영산포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깔이 좀 왁살스럽기는 해도 그녀에게 찍자를 붙이지는 않았었다. 그러던 그가 대부리가 돌아온 후로는 걸핏하면 강짜를 부리면서 은근히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는 난초에게 이유도 없이 팩팩거렸고 어떤 때는
선창에서 사나흘씩 퍼지르고 눌러 있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부리 앞에서는 우리 옆편네 하면서 없는 넋놀이를 치기 일쑤였다. 방석호는 대부리가 그의 주막에 왔다 간 후에는 어김없이 한바탕 난초의 오장육부를 휘저어 놓곤 하였다. 그는 요주막에 들어서는 손찌검까지 하였다. 그것도 눈에 띄는 얼굴이 아니고 옷으로 가려진 부위만을 골라 매질을 하여 난초의 속살은 멍이 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난초는 그 같은 사정을 대부리한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고초를 당하는 것도 모두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다. 조금만 더 기다렸던들 대부리를 만나 혼인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각설이 패들이 소바울을 데리고 온 것에 버르르 앙칼이 살아나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푼수로 방석호한테 시집을 가버린 죄닦음이라 치부했다. 난초는 그동안 몇 번이고 도망을 치려고 해보았지만 알밤 같은 두 새끼들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거니와 대부리 옆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아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겪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대부리라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 방석호한테 당하는 고초도 대부리가 옆에 있기에 견뎌낼 수가 있었다. 방석호는 밤이 깊어서야 술에 취해 돌아왔다. 술청에 대부리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난초는 방석호가 비틀거리며 살그이 웃음을 피우며 들어서자 안색이 노래지고 입술이 풍뎅이처럼 피어냈다. 모양새 한번 조그만 그랴. 옛 정분이 다시 살아난 겐가. 방석호가 술에 취해 술청 안으로 들어서면서 찍는 소리를 하였으나 대부리가 그는 그런 말을 퉁겨낸 속뜻을 알 수가 없었는지라. 에이 형님도 원 기왕에 늦으셨거든 내일 아침에나 오실 게지. 막 정분이 되살아날 무렵에 오셔서 산통이 다 깨지고 말았네요. 하고 진한 녹말을 짓거렸다. 대부리의 그 말에 난초의 얼굴빛은 고양이 집에 들어온 생쥐처럼 죽을 상이 되어 질려 있었고 방석호는 방석호대로 겉으로는 헤헤거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칼날을 곤두세웠던 것이었다. 대부리는 이날 방석호와 술을 마시면서 오늘 21날 새벽에 계산에서 그가 십장을 맡은 이초 재원들이 회집을 하기로 했으니 창의병의 뜻을 두고 있다면 나오라는 말을 넌지시 던지고 왔다. 짝귀의 전원을 받고 마산에 있는 임시 창의소로 나상집 창의대장을 만나러 갔던 김덕배가 새끼내로 대부리를 만나러 온 것은 5월 19의 날 밤이었다. 엿장수 차림을 하고 대부리를 찾아온 김덕배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야 나대장을 만났던 경위를 대충 이야기하였다. 나대장께서는 헌병대에서 그날 우리가 죽절고랑으로 모인다는 것을 안 것이 사실이라면 되레 잘된 일이라고 하시더구만. 잘된 일이라니? 덕배의 말에 짝귀가 말꼬리를 잡고 물었다. 나대장님 말로는 그 사실을 헌병대에서 알게 되기를 바랬던 일이라고 하시네. 그 대신 중구는 첫 닭이 울 때가 아니라 24날 밤 자야까지 죽절고랑 덜머리로
미리 집결하라는 명을 내리셨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자네 이초대도 24날 밤 자시에 미리 나오라는 나 대장님의 명을 전하기 위해서네. 김덕배의 그 말에 대부리와 짝귀는 비로소 나 대장의 생각을 이해하고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였다. 덕배 자네는 오늘 밤 난초네 집에 건너가서 자도록 하게. 그리고 방석호한테 우리 이초대가 계산해서 집결하게 된 날짜가 20하루 새벽이라는 것을 슬며시 귀뜸을 해줌시로 그날 함께 가보자는 말을 하소. 이 사람아, 그런 기밀을 방석호한테 말했다가 어쩌려구려? 김덕배는 대부리의 말에 펄쩍 뛰었다. 우리 이초대는 당초 계획대로 20날에 회집을 한다네. 다만 방석호만 20하루로 알고 있으면 될 일이여.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네. 대부리는 김덕배를 밖으로 떼밀어내다시피 하여 난초네 집으로 보냈다. 그날 대부리와 짝귀는 새끼네 그의 집에서 초저녁에 얼핏 눈을 붙이고 자정이 되자 슬며시 일어나 총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이 초대 40명이 회집하기로 약속한 계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대부리와 짝귀는 개태불하게 옆구리를 끼고 솔수펑이 산자락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야트마한 둔덕을 넘어 계산으로 올라갔다. 등성이 오른쪽 발부리 아래로 영산강 물줄기가 희끄무레하게 꾸물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눅눅한 강바람이 상큼했다. 짝귀 성님, 저 강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우? 어둠을 더듬으며 등성이를 오르고 있던 대부리가 뚜벅 물었다. 무슨 소리? 짝귀는 대부리의 물음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 거대한 생명으로 누워있는 영산강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웅부 성님은 말이오. 저 강에서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디. 사람의 소리가? 아, 내 귀에는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는디? 그렇지요. 그런데도 우리 성님은 영산강이 우는 소리가 바로 할아버지 목소리라니 원.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은 하시더만. 우리 어머니는 바람에서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대. 요번에 고향에 갔을 때도 그러시더란께. 어머니는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다고 하시기에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고 했더니 바람 속에서 내 숨소리를 들으셨다지 왠가. 노인들은 때때로 이상한 말을 하시거든. 우리도 노인이 되면은 바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지.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그렇게 달라지는 건지도 몰라. 허나 우리 웅부성님은 아직 노인이 아니잖아. 아니여. 내가 볼 때 자네 형씨는 몸은 아직 늙지 않았지만 속마음은 노숙하시네. 우리 웅부성님은 총각 때도 영산강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구만요. 웅부성님은 주부님을 닮으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데가 있단께요. 대부리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강물 흐르는 소리에서 조부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웅부 형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행여나 하는 생각에 귀를 강 쪽으로 기울였다. 그러나 바람이 강물을 조리질하는 소리만이 귓속을 가득 메워왔다. 대부리와 짝귀가 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벌써 이 초대원 10여 명이 그들보다 먼저 와 있었다.
나는 남평에서 저녁밥을 먹고 곧장 걸어왔소. 나는 한평 손불에서 점심을 먹고 발행을 했다오. 우리 두 사람은 아침에 장흥 유치에서 버튼 걸어왔소. 대부리가 그들보다 먼저 와 있는 대원들에게 왜 이렇듯 서둘러 왔느냐고 묻자 여기저기서들 한마디씩 하였다. 계산 및 개태부락에서 첫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대부리는 첫 닭이 울고 담배 한 대 참쯤 지난 후에 이초 대원들의 간헐 점호를 시작했다. 첫 닭이 울 무렵까지도 다도의 송기하와 남평의 간 문치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점호를 시작하기 직전에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왔다. 문치걸의 말로는 송기하와 함께 간밤에 영산포 객죽거리에서 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늦잠을 잤다고 하였다. 이초 십장인 대부리가 그의 대원들을 모두 점호해 보았더니 10하루 전인 지난 5월 초아래 아흐렛날 아침해가 떠오르는 시각에 청계 백용산에서 처음으로 회집하였을 때보다 7명의 대원이 더 불었다. 백용산에서 점호를 했을 때는 십장인 대부리까지 포함하여 꼭 40명이었던 것이 10하루가 지난 지금에 다시 모여 간을 점호를 하고 보니 47명이 된 것이다. 지난 5월 초 아랫날 백용산 회집시에 나왔던 대원을 제외하고 오늘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오. 대부리가 도열에 있는 대원들을 쭉 훑어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대열로부터 7명의 장정들이 대부리 앞으로 나왔다. 워낙 어두운 새벽녘이라 7명의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대부리는 7명들에 대해서 차례로 하나하나 이름과 거소를 물었다. 그는 그들의 목소리와 언동, 그리고 몸집으로 대충 신상을 짐작하였다. 그들은 친구나 형제 혹은 친지를 따라온 사람들로 한결같이 존망지추에 놓인 나라를 구하고자 창의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투에는 외병과 싸울 각오와 결의가 넘쳐 보였다. 대부리는 7명을 한 사람씩 호명하고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그가 대동하고 온 새 대원의 옆에 나란히 서게 하였다. 대부리의 말대로 대원들은 그가 데리고 왔거나 따라온 신참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같이 온 사람이 없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대부리는 같이 온 대원이 없이 외톨이로 서 있는 키가 작달막하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젊은이를 향해 무섭게 내쏘았다. 예, 지는 몽탄에서 온 서거칠이라고 합니다요. 젊은이는 어둠 속에서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몽탄에서 온 서거칠이를 아는 대원이 없소? 대부리가 도열에 있는 대원들을 향해 소리쳤으나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부리는 다시 한번 누구 서거칠이를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를 안다고 나서는 대원이 아무도 없었다. 네 이놈, 아까 내 놈은 분명 내 주둥아리로 친구를 따라왔다고 했는데 너를 안다는 친구가 없지 않느냐? 내 놈은 외놈의 염탐꾼이 틀림없지? 대부리는 서거칠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더벅머리를 휘어잡고 소리쳤다. 아닙니다요, 대장님. 이놈은 몽탄 승달산 및 삼거리 위대머리 주막에서 맞전을 주지 않고 술을 마신 술꾼들한테 외상술값이나 받아주고 빌부터 사는 불쌍한 놈입니다요.
오늘 아침에 손님들 셋이서 주막에서 주담을 하는 소리를 얼핏 들었사온데 그분들이 외놈들과 싸우기 위해 회집을 한다기에 이놈도 창의병이 될까 하여 뒤를 밟아온 것입니다요. 이놈이 외놈들의 염탐꾼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요. 서거칠이라는 젊은이는 매달리는 목소리로 비대의 발괄 빌었다. 대원들 중에서 오늘 아침에 승달산 및 삼거리에 있는 의대머리 여자의 주먹머리에 들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오. 대부리가 소리쳤으나 아무도 대열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놈이 끝내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대부리는 대원들 중에서 승달산 부근의 주막에 들른 사람이 나서지 않자 서거칠이를 향해 당장에 메어 칠 듯한 자세로 윽박질렀다. 아닙니다요. 분명히 세 분의 주담을 들고 뒤따라왔습니다요. 시방은 어두워서 그분들을 알아볼 수 없겠으나 날이 밝으면은. 그러면서 서거칠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대부리는 서거칠을 믿고 싶었다. 그의 말대로 그 세 사람이 대열 속에 있으면서도 선뜻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는 것은 기밀을 누설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부리는 서거칠의 일은 날이 밝으면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대원들의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백용산에서 점호를 했을 때는 40명의 대원들 중에 화승총이나마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겨우 11명에 불과했고 십장인 대부리를 비롯해 29명은 창과 칼이며 죽창을 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빈손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10하루의 말미를 주고 29명 대원들은 필히 기계를 구입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가 대원들을 계산에 회집하도록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죽절고랑에서 창의병이 모이기 전까지 40명의 전 대원들이 모두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때문이었다. 서거칠을 제외한 46명의 대원들을 점검한 결과 31명이 기계를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38소총이 대부리와 짝기우것을 포함해서 겨우 4자루에 불과했고 나머지 27자루는 모두 화승총들이었다. 대부리는 나머지 15명도 기계를 휴대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 보았으나 그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부리는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47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계산에서 동남쪽으로 시오리쯤 상거한 태매산 골짜기까지 이동하였다. 그들이 태매산 골짜기에 당도했을 때는 동쪽 하늘이 무럭색 꽃 빛깔로 트여오기 시작했다.